네, 매주 금요일 한 발 앞선 시각으로 투자 키워드를 통해 또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투자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화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파산을 고민하는 자동차 산업,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 짚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신경제에 대한 방향성도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8년 만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담긴 의미와 함께 투자 시사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장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죠. 11월 30일부터 G20 정상회담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게 되고 12월 1일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계속해서 노이즈는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기대와 우려가 상존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깜짝 화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흥시장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예,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난 10월 수출이 늘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도 늘었고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무역 갈등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선취매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제품을 사지 못해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불만이 자꾸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도 좀 실속을 차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러한 이 추측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 중국의 성장세를 이런 어떤 관세 장벽이라든가 금리 조작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또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으로 가야 살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자신도 결국 이제 중국의 물건을 안 받으면은 이 인플레가 미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재정 정책을 쓰기에도 좀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중국의 빚 문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과소비해서 이제 빚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일본인들처럼 이 자산을 해외로 이제 돌리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긴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 중국 내 파이낸셜 마켓이 많이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 빚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졌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긴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부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미국이 중국을 넘어뜨리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 결국 이제 그러한 어떤 이 화해 그 어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넘어뜨리기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화해가 될 것이다. 뭐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S&P 500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한 2~3% 정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이 증시를 끌어온 것은 센트럴 뱅크 풋 그리고 이제 2016년에 트럼프 풋이죠. 이 풋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살려주고 증시를 반등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약속과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뒤집어서 좀 얘기해 보면은 이러한 풋을 지금도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번에도. 그래서 주식을 팔지 않은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결국 이번에 이 진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파월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뭐 이런 시그널을 주어서 다시 또 풋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과연 내년도에 이 기업의 이익이 꺾이는 것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지 그거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이익이 20.5%가 전년비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5%에서 한 8.8%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시진핑이나 트럼프는 아직 자기네들의 주특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이제 시작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기에 낙관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방향성 낙관보다는 다소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앞서서도 기업들의 이익 감소에 대해서 다소 좀 우려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자동차 산업 역시 이익 감소, 이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 신청을 한 지 이제 10년이 되어가는데요. 다시금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작년도에 그 GM의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ROIC를 보면 한 5.4%가 됐고, 포드가 한 2.4%였기 때문에
때문에 아직 그 파산을 논할 단계는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하는 이유는 자동차 수요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자동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리만 사태 이후에 몇 년 동안 자동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나빴죠. 그래서 그 누적된 수요가 이제 분출된 것이다. 즉 펜트업 디맨드가 분출된 것이다.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겠고, 뭐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금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저금리가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융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웰스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먼 돈이 생겼으니까 이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를 살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겼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은 그런 요인들이 다 소진되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동차 산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정 투자 부담이 심하죠. 그래서 일단 수요가 줄기 시작하면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약간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로컬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불안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고민은 전기차 시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율주행 전기차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거기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데 미국의 빅3도 이제 그 경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과가 좀 부진한 브랜드를 없애고 이제 희망퇴직 같은 거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하려면은 기존 종업원들한테 위로금을 상당히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좀 다운사이징이 자유로웠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9년 당시에 GM이나 크라이슬러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해서 좀 이렇게 다운사이징이 쉬웠는데 포드는 패밀리 지분 때문에 그걸 못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빅3가 자율주행 전기차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경쟁력이 있냐, 차라리 그러지 못할 거면은 그냥 자동차 산업을 접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지적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사점은 자동차 산업이 심각하게 이 구조조정을 고민할 정도로 지금 좋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세계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광주 공장을 뭐 생각하는 것처럼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섞여 나옵니다. 네,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경제로서의 방향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체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다소 좀 고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최근에 또 미국이 4년마다 제출하는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에서 사실상 역사상 어느 때보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것은 신경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좀 상반된 입장을 펼쳤던 트럼프의 입장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고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사점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예, 그 트럼프 자신도 최근에 트위터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 추워도 너무 춥다. 이게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완고했던 입장이 약간 좀 누그러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우리가 조금 좀 게을러지면 트럼프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먼저 이제 쓸 수 있는 땅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남아라든가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를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사실 개발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어려운 아주 한계가 있는 그런 땅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너무 더워서 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더워진 땅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노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호흡기에 취약한데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헬스케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에너지 안보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한번 불거지면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이 세계 경제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구에 탑승해 있는 인구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 결과 지금 뭐 이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가 더러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결국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국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신경제 속에서의 그 스마트라는 것이 이 성장을 지원하기보다는 결국 이제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 해법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구경제에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믿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삶의
형태가 바뀌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도기 속에서의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막대한 양의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줄 때까지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의료 보험 비용들이 엄청난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어떤 재정을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고 장기 저성장을 고착화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이 저성장의 모드로 갈 텐데 이런 쪽에서 약간만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상당히 프리미엄이 커질 거 아닌가. 이제 그쪽으로 좀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기술주 키워드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불안과 함께 미국 기술주도 조정을 받을 때 애플, 아마존과 같은 종목들의 하락에 두드러졌던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선방을 하면서 8년 만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에 있어서 좀 어떤 시사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PC의 수요는 2011년부터 꺾였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올해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한 3% 정도 주니까 이제 하드웨어는 보급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제부터는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혁신적인 방안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이 문제 해결 도구를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해서 필요할 때 내려받아 쓰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데이터 저장 공간도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캐시카우 그러니까 마이크로 오피스 이런 것들 이외에 이제 애주어라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잘 이 다각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애주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애플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아직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라는 것은 스마트폰, 즉 애플부터 이제 쌓여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애플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게 끝났다. 결국 모멘텀이 이제 늙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이와 동병상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그 구경제 살리기가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이 창조 경제가 본격화되면 그 도구로 결국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급이 빨라질 텐데요. 올해는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전년비 9%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고 모멘텀의 나이가 좀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큼 이제 성장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현금이 많은 회사죠. 그만큼 이제 M&A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인데 사실 현금 측면으로 보면은 애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PER 측면에서 보더라도 애플이 14배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3배니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대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로 가니까 지금 애플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는 그런 수익지 않은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모멘텀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 없이 사셔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을 잘 했습니다. 근데 워낙 가입자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런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싸움 속에서 자꾸 시장이 쪼개진다는 것 이것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됐었는데 여기도 워낙 그 모멘텀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실 이 규제에 대한 리스크만 조금 벗어나면 탄력 있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술주에 대한 방향성 시각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